패턴이란 내용을 이제 사전을 통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되풀이나 반복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적용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나 분석, 설계, 코딩 측면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이 시작된 어떤 배경으로서는 실제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박사께서 The Timeless Way of Building이나 패턴 랭귀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패턴 랭귀지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90년대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설계 중심으로서 진행이 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보면 제일 가장 큰 화두는 생산성에 대한 제고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해결 방안은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패턴에 나오기 전에도 이런 재사용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코드에 대한 재사용 측면에서 펑션이나 프로시저에 대한 직접적인 코드에 대한 재사용이라든가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자체 완결성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대한 재사용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위 기능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의 어떤 생산성으로 확대되기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 아키텍처에 대한 재사용으로서 패턴 랭귀지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프레임워크라든가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코딩 측면에서의 완결성을 가지는 프로덕트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이제 패턴을 봤을 때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검증된 솔루션이라는 측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특성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특성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들은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을 했을 때 비즈니스적인 특성들을 미리 정의하고 그런 것들의 특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휘의 공유와 확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어휘의 공유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가령 이후에 설명을 드릴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할 때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적인 의미를 실제적으로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어브스트랙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클래스에 대한 상세 설명 없이 그 단어 하나로서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 소프트웨어 생산성에 대한 향상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제고 측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완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에 대한 품질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레벨에 대한 그 제고의 효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측면이 존재하게 되냐면 이 특성 중에 검증된 솔루션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검증된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개발자들이 실제적으로 고수준의 개발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과 내용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체의 자질이나 어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으로 보면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측면에서 일반 개발자와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나눠지는 그런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분류해 봤을 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를 크게 나누면 슈비트 박사까지는 어떤 패턴의 크기, 적용되는 범위로서 나눌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뒤에 두 분야는 어떤 패턴의 종류라든가 패턴이 적용되는 분야 부분에서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그런 패턴의 그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가 혼용된 측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키텍처와 디자인 그 측면을 나누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디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패턴의 분류가 아니라 패턴의 하위 개념으로서 실제적인 특징적 언어, 특정 언어상에서의 적용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을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 기술 언어로서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언어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언어가 패턴 랭귀지라는 측면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각 내용의 설명이 섹션 단위로 나눠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돼서 표현되어서 알기 쉽게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현재 디자인 패턴에 대한 표준화된 구조 체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공통되는 분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랭귀지 주요 항목을 저는 8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좌측에 있는 4개가 실제적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4개가 보조적인 수단에서의 어떤 그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항목들을 설명하게 되면 네임이라는 측면입니다. 네임이라는 측면은 아까 이제 어휘에 대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패턴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턴의 이름이 어떻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패턴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패턴보다도 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즉 알기 쉽고 직관적이고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서 네임을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이후에 그 설명을 데코레이터 패턴이라든가 싱글턴, 비지터 이런 쪽의 패턴 이름들이 그 이름들을 짓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실제로 그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언어로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프로블럼에 대한 문제 그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패턴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블럼이 정의되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제약사항에 대한 측면입니다. 솔루션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컨텍스트 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만을 하면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완성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턴이 하나의 어떤 그 100% 완결된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falses라고 하는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즉 이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 제약사항이라든가 트레이드오프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consequences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이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샘플 코드는 실제로 패턴이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랭귀지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 측면에서 자바라든가 C++라든가 스몰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샘플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non uges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패턴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는 이런 실제 적용된 사례를 첨부해서 같이 어떤 패턴 랭귀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패턴 랭귀지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이거 뭐 웬만한 패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 알고 계신 패턴이고요. 실제로 디자인 패턴에 했던 주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바나 이런 모든 랭귀지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실제로 사례가 굉장히 많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도 쉽고 서로 이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8개 항목으로 이 설명을 하게 되면 네임은 데코레이터 패턴이 되고 프로블럼은 실제로 동일한 업무 기능에 다양한 유형별로 추가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경우에 지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자바 IO 쪽의 패턴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인데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본 그 기능을 가지고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실제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컨텍스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인풋 스트림이라고는 주요 기능을 해치지 않고 어떤 그 버퍼라든가 그 다음에 그 라인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하기 위해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 형태에 대한 컨텍스트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기능의 클래스와 본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클래스를 분리하여 데코레이터에서 실제적인 비즈 클래스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트레이드오프로는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그 데코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들에 대한 상속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즈 본연의 기능 제공 클래스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기능 확장이 가능한 그런 측면의 효과가 있고요. 샘플 코드는 다음 페이지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드는 지문상에서 실제적인 자바 코드보다는 디자인 패턴에 나왔던 클래스 다이어그램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바 IO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실제적으로 컴포넌트와 데코레이터와 콘크리트 컴포넌트
그다음에 콘크리트 데코레이터들의 어떤 조합으로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을 C++ 개념으로서 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바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 측면에서 최상위는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실제 비즈구형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요. 이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을 상속받은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참석할 수 있는 업스트랙트 클래스가 선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스트랙트 클래스의 특징점으로서는 데코레이터 자체 내에 컴포넌트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서 실제로 상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호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이 유형들이 실제적으로 데코레이션 기능들을 정의한 부분들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상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을 먼저 호출하고 자체 호출을 나중에 선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비즈구형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이 콜이 되는 순간에 그 후단으로 데코레이트가 호출되는 형태의 구조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패턴 카탈로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즉 카탈로그 하느라고 하는 것들은 리파지토리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코레이트 패턴이라든가 싱글턴이라든가 비지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은 굉장히 리소스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한 내용들은 각 책이라든가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관리하다고 하더라도 얘들이나 이것들에 대한 목록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카탈로그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소스 측면에서는 책이나 웹사이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얻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책은 구현 레퍼런스가 많고 굉장히 실증 사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웹은 새로운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된 사례가 좀 적은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카탈로그를 할 때 가장 중요하실 점은 모든 패턴을 카탈로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신만의 카탈로그를 작성하시고 그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카탈로그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결국 조회에 대한 기준이 되는 측면인데요. 두 가지 큰 카탈로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패턴의 유형에 대한 패턴 카탈로그의 카테고리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패턴들이 적용되는 프로블럼, 어떤 문제형 영역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의, 프로블럼 카테고리를 정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역과 개발에 대한 어떤 범위,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자신만의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의미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구체적 패턴이 적용된 중간 결과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솔루션의 완성된 어떤 아웃풋은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코딩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중간 산출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주로직이나 이런 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간편하게 적용을 해서 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의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가령 비근한 예로 아파치 카멜이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인테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전번에 소개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패턴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100% 거의 다 구현한 내용들의 결과물들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자체적으로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레임워크의 베이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카멜은 서비스 믹스나 CXF, 미나 이런 쪽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기본 라우팅, 메시지 라우팅 프레임워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IOC라든가 DI, IC와 DI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똑같은 어떤 아키텍처 패턴인데요. 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근간으로 작성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전자정 프레임워크나 삼성 SDS 애니프레임 쪽으로 해서 확대가 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기본 프레임워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턴은 기본적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툴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패턴을 활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공의 담배가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패턴이 활용할 가치가 있고 패턴을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이나 어떤 회사에서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개발팀들의 어떤 그런 적용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과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노력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